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4.19 폭동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압승을 했죠. 압승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안 좋았죠. 그래요. 상대방 정당인 자유당을 무력화시켰죠. 무력화시키고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더라. 굉장히 낮게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50%는 넘겨야 되는데 그래야지 폭동을 일으켜서 집권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당시 선거 투표율까지 고려하면 국민들이 지지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선거 중 그러니까 1948년부터 선거를 치렀죠.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이런 열기가 있으면 국민들의 바람이 크면 선거 투표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역대 선거 중 가장 낮았어요, 사실은. 민주당 너희들 지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 시대 때는. 실제로 뭐 평상시 선거라고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투표율이. 많은 사람들이 찍을 정당이 없어서 선거를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를 못 받는 집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되겠죠. 1960년 8월 10일 참모연과 민의원이 연합회의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의원내각제로 바뀌었죠. 좀 그 당시 제도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내각제로 개헌되었기에 내각에 대한 인사권도 없었고 법률안 거부권이나 군 통수권도 없었다. 의원내각제로 바뀌면 이제 권한이 대폭 축소되죠. 근데 윤보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권한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권한을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면 왜 대통령 지금 놔뒀냐.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따름이다. 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두면 그에 따른 비용만 발생한다.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통령직을 폐지하는 것이 나았다. 그렇잖아요. 아마도 한국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했기 때문에 당시 국민들이 선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안 없앤 걸 보면. 민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속임수를 쓴 것이다. 다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싫어할 게 뻔하니까 의원 내각제로 바꾸면서 대통령을 놔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960년 8월 19일 민의원에서 다수결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했다. 내각에 대한 임명이나 정부의 정책 결정 집행, 군 통수권은 국무총리가 행사했다. 모든 권한을 이제 국무총리가 지녔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국가 원수는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니까 국무총리가 대통령이죠. 국가 원수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참의원과 민의원을 두었는데 민의원은 국무총리 선출권, 예산의 심의 및 승인권, 법률안 제안 및 의결권을 지녔다. 뭐 내각을 구성하고 뭐 예산 심의하고 법률안 제안 및 의결권을 가졌죠. 민의원 같은 경우에 참의원도 있었죠. 참의원은 법률안에 대한 제의심의권을 지녔다. 대통령한테는 거부권이 없죠. 그러면 거부권이 어디로 갔나요? 의회로 간 거죠. 참의원도 의회에 속하니까. 즉 대통령의 거부권이 참의원을
거부권이 참의원의 권한으로 바뀌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헌법 개정안 심의권도 있었다. 민의원을 견제하는 권한이 대통령에서 참의원으로 바뀐 것으로 보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뉴스로 폭동을 이렇게 집권하고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무지함을 이용하여 대통령제를 가장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였으니 당시의 정부는 사기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다 사기극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없애던가. 4.19 폭동도 봤잖아요. 주장했던 바 빳빳한 투표용지. 또 뭔가요?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선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요. 뭐 투표 한번 바꿔치겠다는데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전국의 어떤 투표함을 다 교체했다. 근데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물증이. 뭐 조작된 투표용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도 뭐 물증이라고 인정할 만한 게 없고. 그럼 문제였던 거예요. 거짓말로 폭동을 일으켰던 거죠. 사실. 정부도 그렇고 의원 내각 짠다면서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대통령을 남겨놓고 완전 사기 정부였다는 거예요. 괜히 사기 정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로 집권하고 사기로 정부를 구성했으니까 사기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민주당에는 구파와 신파 두 계파가 있었다. 구파는 한민당 계열 인사들인데 윤보선, 김도하, 백남원 등이 대표적이다. 구파 신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요. 새로 영입된 인물들은 신파를 구성했는데 신파는 이승만 정부에 참여하여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핵심을 이루었다. 새로 이제 들어온 인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승만 정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대표 인물로는 장면, 김도연이 있는데 장면은 준비대사 부통령을 역임했고 장면도 한때는 이제 이승만 정부에 참여했죠. 특히 준비대사 할 때는 부통령은 선거로 됐지만 김도연은 이승만 정부 때 초대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신파에는 이외에도 자유당 탈당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 법률가, 학자 등이 포함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한민당 계열 인사들과는 또 다르죠. 누가 주인이라 생각할까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대거 역임했으니까. 장면은 신파의 대표인물로 내각 구성에는 행정 능력을 중시하며 구파 인사들을 배제했다. 행정 능력을 중시하면 주로 누구를 쓸까요? 이승만 정부 인사들을 쓰겠죠. 장면은 15인 중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을 신파 인사들로 채웠다. 그렇죠. 정명주 의원은 구파 인사들 중에서는 장면과 가장 친한 인사였다고 알려졌다. 구파 인사들 전혀 안 쓴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명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친한 사람 친분이더라. 구파를 대표하는 인사는 아니었더라. 그래요. 구파 인사 배척하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한 명 쓴 거죠. 자기랑 친한 사람. 비중은 없지만 구파에서. 그리하여 1960년 8월 19일 장면 내각이 공식 출범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파 인사들이 반발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돼요. 구파가 한민당이 뭔가요? 주인인데 왜 내각을 국무총리를 그 심판인사로 임명했을까? 그런 부분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거죠. 한민당의 주인은 민주당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한민당 계열인데 좀 이상하잖아요.
음, 그래요. 구파가 승리를 했, 구파 승리, 심파의 승리. 그러니까 총리가 국무총리를 차지해야지. 개파 싸움에서 이긴 건데. 그래요. 의원수가 심파가 많았나? 구파가 더 많았다죠. 그러면 영향력은 구파가 더 셌는데 왜 국무총리 자리를 장면에게 넘겼느냐? 그 당시에 좀 이상한 일이죠. 뭐 추리는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추리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을 하야시켰잖아요. 구파 좀 한민당 계열 쪽에서. 그래서 좀 그래요. 이승만 정부 인사들을 좀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좀 국민들 민심을 달래야 되니까 억지로 사기 탄핵이 아니라 사기 하야라 했잖아요. 이기붕이 압승한 것도 사실인데 쫓아내버리고 어떤 경우라도 이기붕을 압승한 건 사실이죠. 저번에 살펴봤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의원수도 많은데 그래요. 안 썼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파 인사들은 자신들이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각에서 배제되자 화가 났다. 화가 나겠죠. 화가 난 구파 인사들은 국회 식당에서 밥도 같이 안 먹고 심판 인사들과 밥도 같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정치 행사에도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앉았다. 뭐 행사 있으면 그냥 따로따로 앉았다는 거예요. 뭐 회의도 따로 한 거죠. 이에 구파는 반발하며 민주당 구파 동지회를 결성했다. 또한 별도로 그냥 단체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통상 한 당에는 하나의 원내교섭 단체만 있을 따름인데 심파에 반발한 구파는 원내교섭 단체를 하나 더 만들려 했다. 위기를 느낀 장면은 구파 의원 5명을 입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는 큰 문제 생기겠다 싶어서 입각 5명을 입각시키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각은 1960년 9월 12일에 구성되었다. 장면은 구파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구파 인사들 5명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5명을 임명했다고 하지만 구파에서 원하는 인사들이 아니었다. 김도합, 백남훈 등 구파의 중심 인물들을 임명하지 않고 장면과 인연이 있는 구파 인사들을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화나죠. 화난 구파 인사들은 장면 때문에 사회 혼란이 지속되고 산업 육성도 안 된다며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가만 안 있죠, 구파가. 구파 인사들이 더 많다 했잖아요. 자유당은 사라졌고 구파 인사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독립하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신파에는 보면 이승만 정부 인사들도 많고 누가 쟤네들을 지원하겠냐. 그냥 우리가 독립해서 집권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유진산을 중심으로 한 구파는 탈당하여 1960년 11월 15일 신민당을 창당했죠. 창당하고 1961년 정당대회를 열었다. 정당대회에서 유진산이 총재로 선출되었다. 유진산은 임시정부 인사로서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고 1950년에서 1970년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렇죠. 유진산을 중심으로 뭉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1960년부터 4.19 폭동 이후 민주당이 집권하며 권력투쟁하고 있는 사이 물가는 폭등했다. 그럼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막 권력투쟁을 하고 있죠. 다투고 결국 이제 분당까지 했다는 거예요.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1960년 8월에서 1961년 5월 사이 물가는 20% 이상 급등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환율의 유출이 많아지자 환율을 1달러당 650환에서 1달러당 1300환으로 올렸다. 그리고 뭐 환율도 뭐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거예요. 그 달러가 2배로 올라 버렸다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물가가 폭등했다 하면 뭘 생각해야 되나요? 돈을 풀었구나 생각해야 되겠죠. 폭동으로 집권했으니까 그때 민주당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 국민들은 자유당을 지지했다는 거. 억지로 대통령을 하야시킨 거죠. 소수 폭동을 일으켜서 희생이 커지자. 그럼 희생에 대한 책임도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야 돼요. 폭동을 일으킨 이에게 있나요? 폭동을 진압하는 이에게 있나요?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몇백 명이. 그럼 폭동을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켰으면 국가에 폭동을 진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폭동이 일어났고 가짜뉴스로 막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취소할 정도의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증거상으로 보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 몰아내고 국민들이 절대 다수 지지를 받는 대통령 몰아내고 압승한 이기붕을 몰아낸 거 아니에요. 잘했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아니까 막 돈을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했다는 거예요. 환율은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돈을 풀었으니까 그 당연한 일이죠. 장면 정부는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적자 정책을 시행했다. 부채를 내어 복지를 실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썼다. 막 일부러 이게 돈을 뿌리는 거죠. 그런 일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잘 일어나죠. 돈을 푸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 미국은 그 결과 물가가 급등하자 미국은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집행하면 원조할 수 없다고 말하면 원조를 대폭 감소시켰다. 그런 식으로 해? 이러면서 원조를 감소시켰다는 거예요. 산업을 육성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원조를 했는데 그냥 돈을 뿌려버리더라.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원조를 대폭 감소시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물가는 더욱 급등하고 원화의 가치는 더욱 급락하였다.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물자가 더 귀해지니까. 장면 정부가 들어서자 불법 파업이 급증했다. 자신들이 폭동으로 집권하다 보니 불법 파업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시위도 그때 많았죠. 시위나 불법 파업이 급증했다. 너희들이 폭동을 가짜뉴스로 다 알겠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억지로 집권했다는 거. 모르겠어요. 부정선거 있었다 하더라도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왜 그 시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자기들도 이제 막 시위나 아무나 막 시위나 불법 파업한다는 거예요. 방직, 철도, 항만, 광산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불법 파업이 증가하여 1950년 하반기부터 1960년 1년 봄까지 노동쟁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하죠. 날마다 불법 파업 시위가 있었다고 하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되지 않으면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당연히 물자가 귀해지니 물가는 급등하고 환율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민주당 남대로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전 국민들이 시위나 불법 파업하고 미국은 이거 그런 식으로 하면 원조 못한다 이래버리죠. 원조도 감소시키죠.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국가적 대혼란이 일어나자 국민들 사이에서 대혼란을 종식시킬 혁명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다 큰일 나겠다 생각하겠죠. 군이 곧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현 시대 민주정치를 당연시하는 한국인들은 설마 군사혁명을 사실 기대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민정이 아닌 군정을 원했다고? 라고 생각하면 의아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경험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와 같은 바람은 당연한 것이다.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민정만 겪은 것이 아니라 군정 역시 겪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군정을 바랬다고? 실제로 그렇게 막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군사혁명을 바라기도 하고, 저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하고, 민정을 종식시켜야 된다 하고,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한국인은 35년간 군정을 겪었고, 일본 패망 후 3년간 군정을 겪었다. 사실이죠. 미군정을 겪었죠. 민정을 겪은 기간은 고작 12년에 불과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군정을 더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38년 겪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했던 이승만 정부는 민주당에 의해 실패한 정부로 규정되었고 민주당은 대혼란을 야기했다. 누구를 지지했나요? 사실 그 민정 활동은 잘했건 못했건 대다수 국민들은 이승만 정부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뉴스로 폭동 일으켜서 집권했잖아요. 잘해야 되나요? 못해야 되나요?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은 군정과 민정을 비교하게 되고 민정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군정을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죠. 이거 보니까 뭐 민주주의 한다시고 뭐 민정 한다더니만 엉망진창이 돼버리네 나라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시 누가 간절히 민주정치를 원했겠는가. 한국인들은 민주정치를 알지도 못했고 겪지도 못했다. 조선 총독부에 뭐 민주정치를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또 겪어봤냐는 거예요. 그런 건 몰랐다는 거예요.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냥 실시한 거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는 당시 한민당이 엘리트 계층이 실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승만 정부는 학교에서 민주정치를 가르쳤으니 학생들 외에는 민주정치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학생들이나 민주정치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군정을 겪지 않은. 또 이때 이 학생들이 또 나중에 또 군정을 겪잖아요. 지금 그 연배가 몇 살쯤 됐을까요? 60년이니까 지금 60년 한 80살 90살 됐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은 또 박정희 정부나 이 군사 정부가 그 정치 잘했다잖아요. 압도적으로 그래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요? 또 그 사람들도 군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정도 겪었고. 그러니까 정치는 군사 정부 잘했구나 이렇게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군정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군정이 잘했으면 군정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근데 군정을 38년간 겪었죠. 민정은 고작 12년 겪었죠. 그러면 군정이 잘했으면 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민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군정과 민정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학생들 몇 명이나 됐겠냐는 거예요. 민정 12년 동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상 조선 총독부나 미군정은 혁명적 조치를 취하였다. 사실이라는 걸 보자는 거예요.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잘 모르죠. 예전에 다 설명했지만 또 한 번 더 보자는 거예요. 안 다룰 순 없으니까 왜 군정을 발했는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 총독부는 신사참배나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여 반감을 사기도 하였죠. 그래서 식민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차별 정책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이로움을 주기도 했다. 혁명적 조치를 실시하여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이로움을 주기도 했다. 잘 보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만연했던 관리들의 수탈 금지,
뭐 양반 또 신분 높은 이들이 수탈을 금지시켰죠. 그 수탈이랑 밀란이 없잖아요. 조선시대는 흔했는데 소상농가 같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세금도 면제시켰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산업화를 통한 양질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또 산업화를 통해서 양질 일자리도 제공하였다는 거예요. 일본인들보다는 임금이 쌌지만 또 소상농보다는 임금이 많았다는 거야. 2배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정치를 잘한 거죠. 뭐 강요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나아가 만주국을 세웠을 때 소상농에게 농토까지 제공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수천 년간 농토를 제공한 거는 신라가 통일했을 때 그때 빼고는 없잖아요. 그럼 농토까지 제공했다는 거예요.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제공했을 거예요, 아마. 일본인들이 만주를 안 가려고 하니까 조선인을 보낸 거죠. 토지를 주면서 자기 편 만들어서 만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인들은 그 만주국을 좋아했어요. 천년만년 이어지길 바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펴봤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일본 패망 이후 80%에 육박하는 한국인들이 근대국가를 원했던 것이다. 그 못 사는 국가들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을 것이다. 한국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죠. 많은 국민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거까지 실시했다는 거예요. 선거까지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80%에 육박하는 그래요. 세력이 근대화 세력이었더라. 이승만계가 17석, 한민당계 14석, 한국 독립당이 3석. 공산주의가 많긴 뭐 많냐는 거예요. 45석 중에 2석을 얻었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근대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한 일을 정확히 안 가르쳐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안 가르쳐주죠. 왜 안 가르쳐주잖아요. 현시대 한국의 역사를 공산주의 계열 역사가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데 마치 공산주의 인사들이 많았던 것처럼 날조해서 가르치고 있죠. 사기극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일본 패망 이후 80%에 육박하는 한국인들이 근대국가를 원했던 것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조선 총독부에서는 시위나 불법 파업을 함부로 일으킬 수 없었다. 함부로 못 일으켰다는 거예요. 함부로 시위나 불법 파업을 일으키면 경우에 따라 토벌작전이 벌어져 투옥되는 것은 고사하고 목숨이 위태로웠다. 불법 시위 해보라는 거예요. 불법 파업. 특히 또 공산주의자들은 엄하게 처벌했죠. 불법 시위하면 총로 쏴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즉 그 누구도 대혼란을 일으킬 생각을 감히 못했던 것이다. 없잖아요, 거의. 또 혁명적 조치도 있었고 사회가 굉장히 안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세금 면제, 소상농 세금도 면제했고 또 양질 일자리를 제공하니까 어떤가요? 사실은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는 대부분이 신분이 낮았죠. 조선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훨씬 살기 좋죠. 양질 일자리도 있고 관리들이 수탈도 사라졌고 조선시대에 막 사람 불러다가 패면서 돈 걷어갔잖아요. 그런 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세금을 많이 부과했나요? 가난한 소상농들에게 세금 싹 면제시켜주고. 그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땠을까? 그 시대는 사람들은. 미군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군정은 소상농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여 농지개혁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했다. 그렇죠. 사실이죠. 대부분의 소상농이었던 한국인들은 미군정의 정책에 환호했을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조선 총독부가 일본인으로부터 몰수한 사업체를 근로자들에게 저렴하게 불화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 총독부에 비해 사회적 혼란은 더 많았다. 미군정은 공산주의 활동도 허용할 정도로 정치 활동에 관대했다. 하지만 불법 행위에는 단호했다. 공산주의 활동 하게 했다는 거예요. 선거에도 참여하게 하고 공산당, 남노당 뭐 불법 단체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불법 행위는 단호했죠. 폭동을 일으키면 폭동 진압하고 그런 건 위조 지폐 발행하면 당연히 체포하고. 근데 그 불법 행위 외에는 특별히 단속하지는 않았죠. 근데 불법 행위는 단호했죠. 불법 시위나 폭동을 일으키면 무자비하게 진압할 정도로 단호했다. 또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미군정 하에서도 함부로 대올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어려웠다. 미군정을 이렇게 미군정과 조선 총독부 군정이죠. 겪었다는 거예요. 혁명적 조치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청년들 빼고는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게 될까요? 비교를 해보겠죠. 군사정부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라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